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영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해서 국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한편 한국당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막말과 그동안 미뤄왔던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갔는데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자, 일단 이미선 헌법재판관이죠. 이제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자결제로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예정된 일정이었긴 했는데 일단 네. 어떤 의견이신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미선 재판관을 추천했던 추천 이유가 이제 여성 비서울대 이제 지방 출신이라는 예, 이제 헌재 구성원의 이제 다양성 추구 이게 일단 지명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주식 과다 보유 그리고 이제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불법 거래 의혹 이게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사실 두 부부가 아주 여론의 문매를 굉장히 강하게 맞았죠. 네. 그래서 네. 사실상 낙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진단도 성급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두 부부에 대한 주식 과다 보유는 재산 신고상으로 그냥 1차부터 드러났던 것이고 네. 한국당이 주요하게 제기했던 주식의 불법성은 하나도 사실로 입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청문회장에서 한국당 의원이 주장했던 것 중에서는 일부가 다 오히려 역으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사례도 있어서 네. 이런 것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을 했으나 불법 거래나 막대한 시세 차익은 모럴 해저드성 예. 주식 거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의당도 판단이 되면서 찬성으로 일단 선언을 했고요. 그런 해명들이 조금 거셌던 두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에서 좀 국민 여론도 좀 차분하게 예. 좀 팩트 체크해 나가면서 여론도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대통령이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국민 여론이 나옵니다. 닷새 만에 그러니까 찬성 수치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여론조사는 지금 설문이 예.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지만 네. 예. 4월 12일 여론조사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예.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적격하냐, 네. 부적격이냐. 예. 그분의 초점을 맞춰서 물었어요. 그다음에 닷새 뒤에 4월 17일 실시된 여론조사는 설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야가 이분의 임명 여부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예. 싸우는 가운데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요청을 했다.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쪽은 찬성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겁니다. 부적격이라도 일단 대통령이 이름이 해도 들어간 된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와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죠. 그런데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이제 14번째쯤 되죠. 예. 예. 그다음에 이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4사람은 벌써 청문 보고서 없이 이미 다 헌법재판관이 된 거예요. 지금 예. 이미선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의 이런 인사 방식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가 성찰을 해야 된다. 지금 국민 여론이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반대 여론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미선 후보자는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성 여부는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데 모른다. 불법이 아직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인 데다가 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네.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문제로 주요 이슈로 다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사법부 내에 법원 내부 게시판에도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들이 많아요. 판사들의 글을 보면. 게다가 부부가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예. 근데 남편이 나는 모르고 남편이 다 했다 하는데 포괄적으로 동의한 건 맞아요. 그거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취득한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관련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판사의 어떤 소양,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 이거 어긋나지 않나? 이건 내가 재판을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남편이 나서서 뭐 대신 뭐 청와대가 뭐 굉장히 좀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나서서 해명한 것들이 오히려 국민 정서에 더 어긋나고 그 남편은 보니까 본인도 판사 시절에 예. 굉장히 자기는 점심시간에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거 보니까 거의 90%는 근무 시간에 또 주식 거래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도덕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두 분이 굉장히 다른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9명이 다 찼습니다. 네.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네네. 여성이 30%. 이게 헌정 사상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9명 중에 3명. 네, 뭐 네. 꼭 여성뿐만 아니라 뭐 진보적인 이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판단하십니까? 예. 그래서 일단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서 예. 기존에 있는 헌법재판관 중에 이제 4분은 이제 성향상 이제 진보 성향에 가까운 재판관이다 이렇게 뭐 대체로 평가를 하고요. 예. 또 이제 4분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 이제 3분은 이제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외형상으로 보면 정권 6대 교체 3인데, 이후에 네. 이제 6대 3으로 예.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압도적으로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많았고 또 출신 대학으로 보면 이제 서울대가 많았고 또 남성이 많았던 비율에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6분이 되고 그리고 여성이 또 3분이나 되는 예. 그런 구성 비율을 갖습니다. 이제 외형상의 문제고요. 일단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분야에서의 탁월한 어떤 판례 실적 이런 게 이제 법조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판사를 오래 하시면서 이제 자치분권과 이제 지방화에 대한 또 나름 법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분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헌재 구성원의 다양성 추구가 일단 가장 도드라진 내용인 것 같고요. 최근에 헌재 판결의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됐던 것이 최근에 있었던 낙태에 예.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과 양심적 군복무 문제의 예. 판결이었죠. 이 두 건은 국민 여론도 10여 년 전에는 합헌이다라는 의견이 강했지만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국민 여론이 획기적으로 또 많이 바뀌었어요. 예. 헌재의 판결은 헌법을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 시대 배경을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하는 건데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헌재가 적절하게 판결을 변화하는 건 아주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의 다양한 주문과 예. 주권자의 헌법에 대한 해석 권리를 헌재가 시대 정신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하는 흐름은 옳은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진보 성향의 헌재 재판관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지명해서 뭐 국회가 임명 동의를 했지만 지금 대법원 구성도 지금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많이 코드화가 됐는데 그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있죠. 예. 그 중에 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비서관을 했습니다. 거기 그 이제 2분. 그 다음에 여당이 또 지명해서 예. 된 분이 있습니다. 6명입니다. 6명이 사실은 뭐 매우 진보적인 성향이고 그 중에 5명은 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코드화, 예. 정치화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네. 모든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걸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회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법안은 폐기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법부의 고유 권한은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에 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다가 법을 다 폐기를 한다면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법적 입법화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바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입니다. 이상일 의원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네. 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나경원 예. 원내대표의 주장은 뭐 법원의 이제 그 연구의 활동을 이제 빌미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관들, 판사분들이 저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좌파 독재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다양성 추구, 특히 이제 노동 판결에 대한 전문성과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판례적인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헌재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어떤 소수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요구 수용 이런 측면에서 필요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비록 정권이 바뀌어서 현 정부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예. 네. 한국당이 우려하는 것만큼 한국 사회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그런 우려하는 쪽으로 판결을 몰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헌재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그런 판례로 보답을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회 분위기 다양성을 네. 말씀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이건 훼손되고 우리법 연구에 인권법 연구에 민변 출신이 5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이걸 어떻게 다양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쪽의 그 연구에 또 민변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노정해 왔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그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채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여성, 뭐 지방대 뭐 이렇게 해서 표면상은 그러지만 내용상으로는 또 다르다는 거고요. 그렇다, 네. 이미선 후보자가 노동법 분야에서 정말 아주 특출난 업적을 남겼느냐? 판사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네.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가 국회에 낸 것 중에도 본인이 자랑할 만한 재판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성폭행범에 대해서 예, 예. 좀 엄벌을 했다. 이거를 자랑할 만한 걸 내놨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대부분 판사들이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선 후보자는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도대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분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느냐. 주식 문제 차치하고라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책임윤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또 뭐 다 남편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매우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장애 집회, 장애 투쟁을 하는 정당의 이미지는 일단 국민 눈에는 대한정당으로는 잘 안 보이죠. 예. 근데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최후 통첩이라는 아주 날선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장애 투쟁도 고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당의 장애 집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반대적 어떤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라고 보고요. 예. 어느 정도는 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얻을 게 많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 해석으로 보면 일단 반문 정서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고 예. 또 오늘 아까 원내대표 일성도 봤지만 이제 좌파 독재 이데올로기 선전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풍도 좀 있었죠. 이제 5.18 망원 예.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세월호 막말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문특위 발언으로 또 여론의 질타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나름 당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위기적인 소재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로 장애 집회를 선택한 성격이 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단 바른미래당 등 예. 이
여타 보수 정당을 정치적으로 좀 고사시키면서 철저하게 민주당과 양강 구도를 강하게 형성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를 형성을 해서 그것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어떤 구도적 전략도 한 자락 같이 좀 깔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일단 장외투쟁을 시작하면 참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이 퇴로가 사실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장외 집회, 장외 투쟁이 장기화될지, 그리고 일단은 의회 전술은 이제 병행한다고 하는데 네. 의회를 열면서 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강경한 대여 공세를 취할지 국회까지 파행으로 갈지 이것도 좀 변수여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한국당 처지라면 민주당도 장애투쟁 나갈 걸로 저는 보고 예. 그랬을 겁니다.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그리고 이미선 지금 현재 재판관이 됐지만 예. 그분 때문에만 장애투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이미 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고 대통령의 어떤 독주 또 좀 오만한 모습, 불통 뭐 이런 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야당으로서는 뭐 소위 말해서 다른 수단이 없죠. 국민들한테 좀 알리기 위해서. 예.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한 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국회 상황은 봐야 되는데 국회도 지금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민주당이 사월국회에서 총리, 장관들 다 불러놓고 대정부 질문하는 걸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 열리면 대정부 질문은 늘 초반에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정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이 묻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국회가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장애투쟁과 관련해서 한교안 대표 오늘 그런 말씀하셨더군요. 그 대통령께서 너무 이 국민과 예. 또 비판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묵살한다. 그러니 청와대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건데 이걸 계기로 야당이 뭐 장애투쟁을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나중에 뭐 야당의 출구 전략은 뭐가 있느냐, 예. 야당이 좀 고민스러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청와대와 여당이 우리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예. 우리가 좀 오만하게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자성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당윤리위원회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징계 여부 논의하는데 조금 전에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해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하여튼 뭐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5.18 광주 기념식에도 예. 참석할 예정이라는 이제 일정 검토에 들어갔다는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황 대표의 행보까지도 감안하여 오늘 일단 징계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터진 이제 세월호 막말 사건이 많은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김진태 의원은 알다시피 이제 경고로 끝났고 이제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권 정지 3개월이면 당원권이 정지되면 모든 당직의 권한도 정지되기 때문에 최고위원도 정지되는 거죠. 네, 최고위원회도 당연히 정지가 될 텐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나름 뭐 적절한 조치였다라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예. 야당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솜방망이 징계였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경고와 3개월의 당원권 정지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 위치에 돌아와서 예. 계속 한국당 지도부로서 정치를 진행할 수 있는 낮은 수위이기 때문에 두 분이 광주 영령과 시민들에게 준 상처를 비교해 보면 예. 가벼운 징계에 따른 가벼운 여론이 징계였다. 좀 비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 김순례, 김진태 두 분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5.18 언론의 망원과 보도가 정말 많이 관련해서 됐습니다. 국민 여론, 비판 여론이 매우 커졌고 지금 물러나셨지만 비대위원장, 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해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바로 조치를 취한 분은 전당대회에 안 나온 이정명 의원이에요. 그분은 제명 결정까지 됐죠. 갔습니다. 물론 지금 제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의원총회가 열려서 현직 의원이니까
의원들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되는 건데 과연 제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결정을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강한 징계를 했는데 네. 전당대회에 나온 두 분은 뭐 당원 당규상 징계를 미룰 수가 있으니까 이제 미뤄서 뭐 상당히 시간을 끌었죠. 그러다가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다음 경고인데 김진태 의원은 뭐 그 행사장에 자기가 가지 않고 예. 뭐 동영상 소위 메시지. 주선만 했다는 거고 예. 동영상 메시지 뭐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김술래 의원은 참석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정명 의원 발언하고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5.18 이거 원래 폭동인데 네. 이게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이 됐다고 이정명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제명을 받았는데 김술래 의원은 5.18 유공자에 대해서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을 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음권 정지 3개월이다. 그러면은 과연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물음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당도 정말 이 혁신을 하겠다는 게 지금 당대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혁신을 통해서 통합을 하겠다. 근데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을 하고 있는지 한국당 역시 정말 깊이 성찰을 하고 부정한 걸 계속 메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좀 가벼운 징계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데 왜 김순례 의원과 이종명 의원의 징계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발언은 뭐 이렇게까지 무게감이 좀 달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치 행보는 이제 네. 친박 세력 끌어안기 이 프레임이죠. 뭐 일정 정도 성공도 해 보입니다. 보궐선거 밀양 고성에서 이제 당선도 됐고 당 지지율도 이제 3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 핵심 지지층 끌어안기에는 이제 성공한 모양새인데요. 이 프레임에서 여전히 한국당은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껍질을 깨고 예. 중도를 향하는 확장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늘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순례 의원이 현직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 정치의 상징성이 좀 강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좀 묻어나서 이종명 의원과의 좀 차별이 있는 징계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순수하게 윤리위원회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함수도 좀 고려한 결정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유감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오늘 징계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공개적으로는 아마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도 사실 이번 징계 수위가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뭐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나름대로 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당 안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당을 끌고 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저 5.18 아마 광주에 가실 거 아닙니까? 가셨을 때 이 징계 문제 가지고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된다면,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혁신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면, 네. 그때 가서는 이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한 건만 가지고는 뭐 크게 타격을 뭐 받을까. 다만 아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네. 매우 아마 강하게 날카로운 질문들은 예. 계속 던질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재추천을 요구한 5.18 진상위원 재추천을 지금 계속 거부하면서 예. 5.18 진상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황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일정을 최종 확정을 하면 사실 이 문제도 선행적으로 풀고 가야 됩니다. 예. 대승적으로. 몇 가지 기회는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황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경화되고 있다는 어떤 비난 여론을 정치적으로 조금 받아들여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을 갖고 돌파를 하겠다면 좀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셈법이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세월호 관련 막말 의원 이 두 분, 네네. 차명진 전 의원, 정유석 의원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이것도 경징계로 끝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황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예. 진단이었습니다. 예. 뭐 황 대표 메시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강하게 징계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뭐 홍준표 대표라든가 예.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정치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죠. 예. 황 대표 리더십의 또 하나의 시험대가 아마 저는 세월호 징계건이 될 것 같은데 5.18 망언에 대한 징계에서의 안팎에서의 흔들림 이런 게 예. 보여지면 세월호 징계 때도 마찬가지로 당 내외 안팎에서의 이제 정치적 견제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시험대 오를 것 같고요. 일단 대표 본인이 그렇게 국민들께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은 이제 당내에서 역작용도 일부 있어서 과연 그 의지대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징계 수위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저는 뭐 포함해서 궁금합니다.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뭐 두 분 다 사과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훨씬 본인의 발언이고 차용된 발언이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예. 이제 그 뭐 정진석 수위가 의원 좀- 뭐 설명이 또 따라 붙었잖아요. 정치권에 대한 악용하지 말자라는 뭐 이야기였다 그런데 차명진 의원의 경우는 훨씬 심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상응하는 그러니까 뭐 차이가 나는 예. 징계가 내려질 걸로 봅니다. 네.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에서의 그 목소리 반발의 목소리도 좀 있는데 그런 부담은 좀 덜할까요? 이 세월호 의원들에 근데 대한 이제 징계는? 윤리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예. 윤리위원들이 당내에 그거를 어느 정도 의식할지는 몰라도요. 대충 그래도 국민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 결정이 이제 결국은 확정되려면 최고위원회의로 가야 되는데 윤리위에서 그 뭐 이미 황 대표가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뭐 하셨는데 그런 예. 것들을 검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려고 아마 고민은 많이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황 대표 행보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 중에 계속 나왔습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좀 헛갈립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황 대표 체제 이후에 기조를 보면 일단 탄핵에 대한 부정,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너로 규정하면서 대체로 이 크게 차기 총선 구도의 기조는 설정한 모양새예요. 예. 뭐 1차적인 목표는 아마 바른미래당으로 흩어진 이제 보수 표심을 한데 모아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도층 확장에 대한 이 한계가 이제 봉착되고 있는 것 같고 예. 5.18 세월호 막말로 우경한 데 대한 지적도 같이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 민주화 기념식 참석도 검토한다고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론이 예. 또 나왔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론은 아시다시피 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형집행 정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당 대변인 논평을 보면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저는 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때는 차라리 사면을 건의하는 게 예. 법리적으로 이치에 맞는데 형집행 정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고 건강 상태가 아직까지는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기 석방은 어려운 거죠. 예. 이것이 조기 석방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 저는 당 대변인 논평에서 대통령한테 형집행 정지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 정서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사면이라든가 그리고 정치적인 형집행 정지 이런 게 이루어지기 지금 어려운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론을 계속 피력하면서 나름 핵심 지지층에게 본인들의 도리는 다 하고 있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포석도 강하게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능합니다. 예. 네, 일단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 재판이 진행 진행 중이기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미 기결로 확정된 공천 개입 뭐 네. 2년형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면하기는 지금 대통령이 어렵고. 그래서 한국당 대변인이 형 집행정지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석방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결심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는데 이제 그거는 형 집행정지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께서 좀 해달라 이런 논평을 낸 까닭은 형 집행정지는 검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검찰을 사실상 뭐 대통령이- 지휘한다고 보는 거죠. 뭐 조국 민정수석 예. 당연히 검찰과 연락이 닿을 테니까 그걸까지 염두에 두고 대통령을 겨냥했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는 뭐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건강 상태를 더 확인하고 뭐 하면서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심사를 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국민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여당 쪽에서는 안 맞는데지만 지금 야당 쪽에서는 2년 1개월쯤 지금 구금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이 영화의 몸으로서 2년 넘긴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도 사실 안 좋은 거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네. 뭐 병원에 가서 진료도 몇 차례 받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그건 네. 법원의 결정이죠. 보석으로 풀려난 거 77일 만에.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미결인 경우에 예. 불구속 재판,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원래 원칙인데 예. 네. 사법부에서 그걸 제대로 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 그때 할 때 예. 거의 350일 뭐 구치소에 있었지만 그때도 그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그동안 잘 지켜지질 않았다. 그런 맥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좀 더 행사할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석을 하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도 뭐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제 보석을 뭐 해달라고 네. 했는데 사실상 도정에 대한 불편은 받아들이질 않았지만 사실상 지금 도정 활동을 하게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를 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결인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좀 행사할 수 있게끔 형 집행정지를 해주면 예. 방어권을 더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건강을 좀 더 추스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또 국민의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아주 이 법리적으로 보석과 형 집행정지 이런 거 잘 안 따집니다. 예.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77년 만에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지낸분이 2년 1개월가량 있고 건강도 안 좋은데 또 뭐 그거는 계속 더 구치소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또 우리 정서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럴 때 정부가 예. 정말 포용력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좀 판단을 하는 것도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4월 19일 굉장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요. 똑같은 일이 1980년에 벌어졌죠. 20년 뒤에. 또 그때도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이 정권은 자유한국당 전신 정권들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그런데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폭력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이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 저 뭐 개인적으로 예. 잘하는 분이지만 언론인 출신이고 사실은 저 언어 폭력이에요. 예, 그럼 민주당 내에 뭐 이미 확인되고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친일했던 분의 자식도 있고 저렇게 자유당 이승만 당시 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연결을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지금 정쟁이 좀 격화되고 있지만 심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5.18 세월호 관련해서 한국당의 뭐 의원들 예. 뭐 또 전직 의원까지 해서 징계 제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내에서 막말한 분들도 있어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청년들한테 상처 준 분이 두 분의 의원이 예. 있습니다. 서른 의원과
홍익표 의원. 예. 예. 다 뭐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랬다는 식으로 청년들 가슴 아프게 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했어요. 예. 그들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징계하고 있습니까? 윤리 해부했나요? 그러니까 남들 잘못 따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해 네,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박강원 지금 의원이 저런 말을 할 때 지금 안 그래도 여야가 대치 국면에 있고 네. 국회가 지금 가동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대통령도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달라고 했는데도 저런 말씀하면 그게 가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면서 그 요청한다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달라. 그게 사실은 사리에 안 맞는 겁니다. 그 야당을 자극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하자. 그게 참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강원 최고위원이 아주 그 젠틀하고 점잖기로 여기저기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아주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예. 하셨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는 이 한국당 장애 투쟁에 좀 많은 자극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막말 등 기존의 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에 쌓여 대해서 이제 있으셨나 좀 보네요. 종합적으로 예. 오늘 이제 4.19를 맞이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엄중하게 질타한다고 하면서 강한 어휘를 오늘 좀 사용한 것 같고요. 예. 한국당발 우경화 행보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강한 비판, 그리고 인사 강행에 따른 반발 집회 예.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전국은 뭐 급속도로 양강구도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저렇게 이제 뭐 치고받는 난타전 형식으로 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피해는 제3당이 보는 형국이에요. 예. 그리고 이 양강구도 형성이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당론 결정 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문제 등 패스트트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당분간 정치권은 굉장히 극심한 냉각기를 좀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한 게 더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듣고 오시죠. 4.19 정신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지금 이게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일들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쭉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계속 투쟁을 통해서 성숙시켜 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야 정치권이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네. 봐요. 특히 이제 4.19에 대해서 오늘 뭐 한국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들도 4.19 정신을 잘 기리겠다는 논평을 다 냈어요. 근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제 그 한국당을 겨냥해서 공격을 하는 지금 상황이죠. 마치 그 민주주의 정신은 민주당만 독점한 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여당이 더 많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당이 하는 행동, 대통령께서도 특검과 반칙을 없애자고 했는데 지금 여당이 하는 문제들 지금 인사에서 그다음에 지금 한경구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니 지금 특검과 반칙 그다음에 반민주적인 어떤 여당의 행태들이 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4.19 기념할 때 한번 우리가 먼저 성찰해보고 우리가 부정한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뭐 남탓만 지금 하는 모습 그렇게 썩 뭐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대변인도 지금 얘기를 한 게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두고 양당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양당이 치열하게 뭐 그 공세적인 대립구도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카로운 말, 험한 말은 앞으로도 좀 계속 쏟아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대신 설명을 드리고요. 민주주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현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제 공감 정치죠. 국민들의
어떤 재난, 안전사고 뭐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다 미연에 방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아픔은 같이 공유하고 느끼는 그런 공감 정치가 중요한데 민주주의 정신을 좀 넘어서는 그런 공감의 정치까지 여야가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